새벽 5시 30분.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건 이미 50년이 넘은 습관입니다. 부산 해운대 끝자락 바다양 펜션에서 관리사로 일한 지 벌써 19년째예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56이고요. 남들 보기에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 같지만 사실 저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처지거든요. 이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펜션 사장님은 박세민 씨입니다. 65살의 무뚝뚝한 분이에요. 사모님 이정희 씨는 61살이시고 늘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죠. 두 분 다 제게 친절하시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요. 펜션은 3층 건물인데 각 층마다 특색 있는 객실들이 있어요. 1층은 바다뷰 스위트, 2층은 패밀리룸, 그리고 3층 끝에는 특별한 방이 하나 있어요. 가을정취라는 이름의 방인데 다른 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방에는 오래된 가야금이 하나 놓여 있거든요. 오동나무로 만든 정말 아름다운 악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가야금을 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첫 출근 날부터 들은 절대 금기 사항이었거든요.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 가야금만큼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청소할 때도 주변만 닦고 악기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해고입니다.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비싸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 가야금이 사장님 부부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말이에요. 1994년 5월 15일 새 살배기 딸 미영이가 놀이터에서 갑자기 사라진 후 그 가야금이 딸의 유일한 흔적이 됐다는 걸요. 사모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미영이가 그 나이에도 가야금을 신기하게 잘 다뤘다고, 특히 왼손으로 줄을 누르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그 가야금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였어요. 19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그 가야금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연주하지 않는 침묵의 악기였어요. 가끔 사모님이 그 방에서 오래 머무시는 걸 봤어요. 가야금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며 나오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가야금과 인연이 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때 가야금을 배웠거든요. 마포에 있던 사랑이 집 고아원에서 말이에요. 1994년 6월에 들어갔으니까 3살 때였죠. 낡아 빠진 가야금이었지만 제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고아원 기록을 보면 제 본명은 김미영이었어요. 입소 당시의 기억은 거의 없지만 가야금만은 신기하게 금방 익혔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가야금을 다루는 방식이 독특했다고 해요. 왼손으로 줄을 누르는 버릇이 있었다면서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배웠고 감정 표현도 뛰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전에 배운 적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죠. 밤마다 몰래 연습실에 들어가서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아리랑을 처음 완주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음악이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15살이 되던 해 갑자기 양부모가 나타났어요. 부산의 김재훈, 박미숙 부부였는데 착한 분들이셨어요. 흥미로운 건 그분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가야금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전통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새 집에서는 가야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옛날 악기 말고 피아노를 배우렴이라고 하시면서요. 아마 더 세련된 악기로 바꿔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가야금 없는 삶이 너무 허전했거든요. 결혼도 양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했고 아들도 낳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집을 떠났고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연락도 끊겼어요. 혼자가 된 저에게 남은 건 막막한 현실뿐이었죠. 그때 찾은 일자리가 바로 이 펜션이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흔쾌히 고용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펜션에서 가야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토록 그리웠던 악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절대 만질 수 없다는 게 고문 같았어요. 19년 동안 매일 그 방을 청소했어요. 가야금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으면서 항상 유혹과 싸워야 했어요. 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연주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억누르며 살았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사장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저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청소할 때 멀리서 지켜보시거나 가끔 제 손을 자세히 보시기도 하셨어요. 특히 오른손 등에 있는 작은 점을 보실 때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혹시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 더 조심스럽게 일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장님이 저에게서 뭔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최근에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펜션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많이 줄었고 사장님 부부도 자주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봐요. 며칠 전에는 사장님이 관리비 절약에 대해 언급하시더라고요. 직원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으니 1순위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가야금 금기를 어긴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어차피 해고될 거라면 한 번 정도는 연주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에요. 사장님 부부가 울산에 있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러 2박 3일 여행을 떠나셨거든요. 펜션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예약된 손님도 내일부터라서 오늘 밤은 완전히 혼자예요. 오후 5시 사장님 부부를 배웅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들었어요. 순희 씨, 펜션 관리 잘 부탁드려요. 특히 3층 가을정치 방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청소도 돌아와서 제가 직접 할게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짓을 할까봐 미리 못을 박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더 자극했어요. 저녁 6시 펜션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저는 1층 라운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3층의 그 방에 가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오후 7시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연주해 보기로요. 19년 동안 참아온 갈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끄는 것 같았거든요.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가을 정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사장님이 급하게 나가시면서 실수하신 것 같았어요. 문틈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어 가야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묵직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가야금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가야금의 아름다움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동나무의 결이 살아있고 12개의 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19년 동안 매일 봤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처음 가야금을 배우던 날, 첫 음을 냈을 때의 전율, 아리랑을 완주했을 때의 감동까지요.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마침내 손을 뻗었어요. 첫 번째 줄을 살짝 건드리자 맑은 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9년 만에 듣는 가야금 소리였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차례로 튕겼어요.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그리웠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아리랑의 첫 구절을 연주해 봤어요.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줄을 눌러가며 연주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배운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나 봐요. 서투른 손놀림이었지만 멜로디는 분명했어요.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선율이 제 영혼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양부모 집에서, 그리고 이곳에서도 늘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선율이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것,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연주에 빠져있던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계속 연주에만 집중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고 무거운 남자의 발걸음이었어요. 사장님이 일찍 돌아오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정말 사장님이라면 저는 즉시 해고될 거예요. 19년간의 안정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 나이에 갈 곳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연주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구절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설령 해고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3층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가야금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변명할 말도 없었거든요. 마지막 음이 방 안에서 여운을 남기며 사라져갔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설령 지금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진짜 제 자신이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박세민 사장님이 서 계셨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황하고 놀란 표정이셨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분노나 실망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은 제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 저를 뚫어져라 보고만 계셨어요. 그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방금 연주한 게 아리랑이 맞느냐고요. 그리고 그 곡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화를 내시지 않는 걸까요? 대신 가야금 연주에 대해 묻고 계시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고아원에서 배웠다고,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고요. 사장님의 표정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뭔가를 곰곰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놀라운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마포에 있던 사랑이 집 고아원 출신이냐고, 그리고 1994년 6월경에 입소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고아원을 아시는 거죠? 심지어 입소 시기까지 정확히 맞히시다니요. 제가 펜션에 이력서를 낼 때도
그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맞다고 대답했더니 사장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고아원에서의 본명이 뭐였는지, 그리고 가야금을 연주할 때 특별한 버릇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름은 김미영이었고 가야금을 칠 때 왼손으로 줄을 누르는 버릇이 있었다고요. 양부모님이 순위로 바꿔주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사장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마치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더욱 유심히 보시더니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오른손 등에 있는 작은 점 때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있던 점인데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보시면서 뭔가 확신하는 표정이 되셨어요. 그날 밤 사장님은 펜션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론가 급히 나가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밤새 뒤척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아침에 사모님과 함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사모님도 함께 계셨어요. 사모님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어요. 밤새 우셨나 봐요. 그리고 사장님 손에는 낡은 봉투와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해고 통보를 받을 각오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이 꺼낸 건 해고장이 아니라 오래된 사진과 병원 서류들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가야금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왼손으로 줄을 누르며 연주하는 자세가 보였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어릴 적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심지어 오른손 등에도 제와 똑같은 위치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딸 미영이었다고 1994년 5월 15일에 잃어버린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기록을 보니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오른손 등에 점이 있었다고 가야금을 칠 때 왼손으로 줄을 누르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제 사장님한테서 연락을 받고 잠을 못 잤다고 혹시 정말 제가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사장님의 딸이라고요? 그럼 19년 동안 제가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시기, 이름, 나이, 출생 기록, 심지어 가야금 연주 버릇까지요.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어요.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했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DNA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운명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사진 속 아이 얘기만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부부가 왜 그 가야금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사장님 부부는 말이 많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직원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를 딸을 보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제가 사장님의 딸이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19년 동안의 모든 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3년 만에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다시 그냥 혼자가 되는 거고요.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젯밤 가야금 연주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거였어요. 금지된 선율이 저를 운명으로 이끌었던 거죠. 33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함께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리시는 게 보였고,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반대로 음성이라면 어제까지의 모든 기대와 감동이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33년 동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만약 정말 제가 미영이라면 어떻게 그동안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더욱 복잡한 표정이셨어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만약 정말 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33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면서요. 검사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혈액을 조금 뽑고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일로 저를 당황하게 했다면서 혹시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제 정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994년 5월 15일 그날의 일을 말이에요. 일요일 오후 어머니가 미영이와 함께 근처 해운대 놀이터에 놀러 갔다고 해요. 그때 미영이는 3살이었는데 가야금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 미영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온 부산을 뒤지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에 연락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디에도 미영이는 없었어요. 몇 달 후에 마포의 사랑이 집 고아원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때는 이름도 다르고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횟집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해요. 특히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5분만 화장실에 안 갔더라면 하는 자책감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결국 2년 후에 부산 시내를 떠나 이곳 해운대 끝자락으로 와서 펜션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펜션에 미영이의 가야금을 가져다 두신 거였어요. 혹시라도 언젠가 돌아오면 연주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33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한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간절해졌어요. 펜션에 돌아온 후 저는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알게 됐거든요.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김숙자 언니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19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모든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사장님이 제 이력서를 다시 꺼내보시는 걸 봤다고 인터넷으로 고아원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목격했다고 귀띔해 주셨어요. 하지만 청소 담당 이영미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혹시 일부러 꾸민 일은 아닐까 하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에게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가능할까? 혹시 순희 씨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극적이고 우연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시작됐어요. 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부산에 계신 아버지의 형님이셨어요. 큰아버지가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전화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나타난 딸 때문에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거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님,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죠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계속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 딸이라면 법적으로 펜션의 상속권도 생기는 게 아니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으신 후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니 가족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상속자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딸이라면 법적으로는 펜션의 상속권도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께 자식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에요. 갑자기 상속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며칠 후에는 더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펜션에서 33년 만에 부모와 딸이 만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퍼뜨린 것 같았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제보를 했나 봐요. 33년 만에 부모와 딸이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아직 확정도 안 된 일을 왜 기사로 쓰려고 하느냐면서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고 심지어 펜션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일로 펜션 주변에도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분들이 수군거리며 저희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분은 정말 신기한 일이라며 관심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어떤 분은 의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서요. 이영미 씨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다른 직원들에게 혹시 순희 씨가 미리 알고 계획한 건 아닐까 하는 얘기를 퍼뜨리더라고요. 19년 동안 직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사장님 딸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로 너무 극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양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드리고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양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축하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마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30년 넘게 키운 딸이 갑자기 친부모를 찾았다고 하니까요. 양어머니는 더 솔직하셨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서운한 마음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부족해서 친부모를 찾게 된 건 아닌지 자책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걱정하시는 건 앞으로 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였어요.
친부모를 찾았으니 이제 자신들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넘게 남의 아이를 키우며 애정을 쏟으셨는데 갑자기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섭섭하고 불안하실 만해요. 그 일주일 동안 펜션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직원들은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김숙자 언니처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영미 씨처럼 의심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분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관심을 보이셨지만 어떤 분은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면서 조심하라고 조언하시기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없으셨고 자주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끔 저를 보실 때는 너무나 간절한 눈빛이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3층 가을정치 방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제가 그 방을 청소할 때 아버지가 함께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야금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시곤 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정말 제가 미영이라면 이제부터는 마음껏 가야금을 연주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딸로서의 책임, 그리고 사회적 관심에 대한 부담까지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려는 순간 갑자기 펜션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분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큰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었어요. 혹시 DNA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 관련 법적 절차를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변호사까지 보내다니 형님이 너무 성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딸이라면 펜션의 법적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는 얼마나 될지, 호적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호적 정정 신청서, 상속 관련 서류, 세무 상담 안내서까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변호사와의 만남을 마치고 나서야 저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첫날보다도 더 무거웠어요.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보시면서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것 같았지만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불안감도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이름이 불렸어요. 의사 선생님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의 내용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이제 결과에 따라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이 99.99%라고 하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복잡한 현실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는 아예 소리내어 우시더라고요. 33년 만에 재회였어요. 19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와 딸의 만남이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일이었거든요. 제가 평생 궁금해했던 친부모님을 찾은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미영아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33년 동안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됐다고,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현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펜션에 돌아오자마자 변호사가 아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자 즉시 여러 가지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영미 씨는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19년 동안 직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사장님 딸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숙자 언니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저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어제까지는 동료였는데 오늘부터는 사장님 딸이니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늦게 큰아버지가 직접 펜션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오신 거였어요. 결과지를 보시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큰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갑자기 상속자가 생기면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펜션 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오히려 다른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나타나면서 평화로웠던 가족 관계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33년 만에 가족 재회라는 훈훈한 소식을 방송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가족의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아직 모든 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방송국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일로 펜션 주변에는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분은 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사양한다고 하셨지만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펜션이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손님들도 불편해하시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일하기 어려워했어요. 특히 이영미 씨는 이런 소동 때문에 일할 수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도 복잡한 심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을 찾은 기쁨은 크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양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셨어요.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이제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양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자고요.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오해도 풀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제안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두 가족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경쟁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을까요? 아버지는 좀 다른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고, 이 일이 공개되면 펜션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쪽일 수도 있지만 나쁜 쪽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가을 정치 방에 있는 가야금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정말 제 악기가 된 거예요. 33년 동안 저를 기다려온 가야금이었어요. 하지만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니 손이 떨렸어요. 기쁨 때문이 아니라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제가 연주하는 모든 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거예요. 정말 그 잃어버린 딸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시선들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리랑이 아니라
진도아리랑을 연주했어요. 좀 더 복잡하고 기교가 필요한 곡이었거든요.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주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그 미영이가 맞을까요? DNA 검사로는 확실하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기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나 극적이고 운명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야금을 연주할 때만큼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악기, 이 선율, 이 감정들이 제 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거든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마지막 음이 방 안에서 여운을 남기며 사라져갔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제 연주를 들으러 오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연주 솜씨가 정말 미영이와 똑같다고, 특히 왼손으로 줄을 누르는 방식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정말 확신이 든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33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미영이의 연주가 바로 이런 느낌이었다고, 이제야 정말 딸을 찾았다는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사람이 함께 가야금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3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큰아버지의 걱정, 직원들의 엇갈린 시선, 언론의 관심, 양부모님과의 관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33년을 기다린 만큼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딸을 찾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진짜 가족이 되는 것도 분명 가능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서로 많이 노력해야 할 거라고도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기쁨과 불안, 감사함과 부담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DNA 검사로 혈연 관계는 증명됐지만 그것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걱정되는 건 양부모님이었어요. 30년 넘게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친부모를 찾았다고 해서 그분들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펜션 일도 문제였어요. 이제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딸이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사장님 딸이 됐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언론의 관심, 구경꾼들, 그리고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거였어요. DNA가 증명해준 혈연 관계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33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온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이제부터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해요.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어요. 가야금 선율이 저희를 이어준 것처럼 이제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저희를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을 모든 시련들도 결국은 저희를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다음 날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김순이가 아니라 박미영으로서, 펜션 관리사가 아니라 딸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변화가 얼마나 클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기가 생겼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펜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 여성이 접수 데스크에서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박세민 사장님의 진짜 딸이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며칠 전 신문에서 33년 만에 부모를 찾은 딸 이야기를 봤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성의 이름은 최은정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1994년에 실종된 진짜 박미영이라면서 지금 펜션에 있는 사람은 가짜라고 주장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준비해온 서류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버지가 급히 내려오셨어요. 그 여성을 보시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혹시나 했던 일이 정말 벌어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기인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최은정 씨가 꺼낸 자료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1994년 당시 실종 신고서, 사본, 자신이 다른 가정에 입양된 기록, 그리고 몇 장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가져왔어요. 사진 속 아이는 분명히 저와는 다른 얼굴이었지만 나이는 비슷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가야금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 가야금을 배웠다고 하면서 지금도 연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왼손으로 줄을 누르는 버릇이 있다는 것까지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일단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최은정 씨는 자신이 실종된 후 부산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가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친부모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신문에서 저희 이야기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박미영인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DNA 검사로 확인된 결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제가 정말 가짜인 걸까요? 아니면 이 여성이 사기꾼인 걸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33년 만에 딸을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가짜라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은정 씨는 자신도 DNA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확실히 밝혀보자고 주장했어요. 그 말에 자신감이 넘쳐서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펜션 직원들도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의심하던 이영미 씨는 이번에야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면서 속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저를 지지하던 김숙자 언니는 당황해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었어요. 최은정 씨가 기자들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펜션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어요. 가짜 딸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추측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최은정 씨를 지지했어요. 완전히 편이 갈려서 싸우는 상황이었어요. 큰아버지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펜션으로 오셨어요. 표정이 상당히 심각하셨어요. 만약 진짜 딸이 따로 있다면 상속 문제가 또 달라진다고 법적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말씀에 화를 내셨어요.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딸을 찾는 문제를 재산 문제로만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이미 한 번 실수했는데 또 실수할 수는 없다고,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최은정 씨의 배경도 조사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DNA 검사 결과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적 기억은 불분명하니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양부모님께도 이 상황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니까 양아버지께서는 너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기느냐면서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이런 일로 상처받지 말라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이영미 씨는 이 기회에 자신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표현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일로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김숙자 언니는 반대로 저를 더욱 감싸주셨어요. 19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면서 분명히 최은정 씨가 사기꾼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펜션 손님들도 이 소동에 대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분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며 흥미로워 하셨지만 어떤 분은 불편하다면서 체크아웃을 하시기도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겨우 딸을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가짜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이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33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혼란이 생기니까 감당하기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일단 차분하게 접근하자고 하셨어요. 최은정 씨의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에서는 깊은 걱정이 느껴졌어요. 최은정 씨는 펜션 근처 모텔에 머물면서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매일 펜션에 와서 자신이 진짜라는 주장을 반복했어요. 그럴 때마다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최은정 씨가 가야금 연주를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펜션에 와서 직접 연주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었어요. 실력이 저만큼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연주는 가능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혹시 정말 이 사람이 딸인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겨우 가족을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정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최은정 씨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성도 99.9%의 침자 확률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매우 드문 경우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검체 채취나 보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결과를 듣고 완전히 혼란에 빠지셨어요. 두 사람 다 자신의 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예 말을 못하시고 울기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왜 자신에게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진짜 딸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버지는 이 결과를 보고 더욱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뭔가 조작된 게 아니냐고 두 번째 검사를 다른 병원에서 받아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언론은 이 소식에 더욱 흥분했어요. DNA 검사 결과 2명 다 친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펜션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인터넷에서는 각종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어요. 어떤 사람은 DNA 검사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둘 다 가짜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영미 씨는 이 상황을 보면서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이 됐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김숙자 언니는 더욱 당황해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명히 어딘가에 실수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불확실해졌어요. 혹시 제가 정말 가짜인 걸까요? 최은정 씨는 이 결과를 보고 더욱 당당해졌어요. 자신이 진짜라는 증거가 나왔다면서 이제 저를 가짜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펜션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직원들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일하기 어렵다고 불평했어요.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셨어요. 두 번째 DNA 검사를 받기로 결정하시고 이번에는 더 권위 있는 병원에서 받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최은정 씨는 매일 펜션에 와서 자신이 진짜 딸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은 계속 이 소식을 다뤘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야금 연주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양부모님도 이 상황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신들은 저를 딸로 생각한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위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제가 누구일까요? 정말 박미영일까요? 아니면 그냥 김순희일까요? 어머니는 이 일로 우울증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33년 전에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평생 딸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혼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은정 씨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 몇 년 전에도 다른 가족에게 가짜 딸이라고 접근한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최은정 씨는 그것도 부인했어요. 자신은 진짜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이번에야 진짜 부모를 찾은 거라고 주장했어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일까요? 아니면 둘 다 진짜일 수도 있는 걸까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두 번째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잠들 수 없었어요. 꿈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이렇게 빨리 불안으로 바뀔 줄 몰랐어요. 펜션의 미래도 걱정됐어요. 이런 소동이 계속되면 손님들이 더 줄어들 텐데,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아버지 어머니의 고통이었어요. 딸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 혼란에 휘말리신 게 안타까웠어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정말 박미영이라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가야금 앞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한 곡을 연주했어요. 이번에는 한오백년이었어요.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곡이었거든요. 연주하면서 생각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 음악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 연주를 듣고 계셨어요. 두 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눈물이 확신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불안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두 번째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진짜 진실일까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33년 만에 찾은 가족이 다시 흩어질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새벽을 기다렸어요. 두 번째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펜션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자들과 동네 분들이 결과를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새벽부터 잠을 못 이뤘어요. 오늘 결과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침 일찍 아버지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듯한 진지한 눈빛이셨어요. 어머니도 함께 계셨는데 두 분 다 밤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어젯밤 큰아버지가 보낸 사립탐정이 최은정 씨의 과거를 조사했다고 해요. 며칠에 걸친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의문점은 최은정 씨의 나이였어요. 신분 증상으로는 1975년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럼 1994년 당시에 이미 19살이었던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될 수 없는 나이였죠. 두 번째는 그 여성이 제시한 입양 기록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날짜나 서명 등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는 최은정 씨가 부산 지역에서 비슷한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도 다른 가족에게 잃어버린 딸이라고 접근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DNA 검사 과정에서의 의혹이었어요. 검사를 받은 병원의 한 직원이 최근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 직원이 최은정 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밀려왔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모든 게 추측일 뿐이고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DNA 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오전 10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어떤 결과가 나와도 차분하게 받아들이자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결과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저와 아버지의 친자 확률은 여전히 99.99%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최은정 씨의 경우는 달랐어요. 이번 정밀 검사에서는 친자 확률이 0%로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검사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의사 선생님도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체 보관이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된 불안과 의심이 마침내 끝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도하셨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요. 검체 조작 의혹과 사기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펜션으로 돌아오니 최은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성은 여전히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두 번째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표정이 급변했어요. 최은정 씨는 검사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점점 말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립탐정이 조사한 내용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더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그 여성은 펜션을 급히 떠났어요.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펜션에 와서 상황을 조사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경찰관은 충분히 수사할 만한 사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최은정 씨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그 여성은 실제로는 1970년생이었고 지난 몇 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가족들에게 접근한 전력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DNA 검사 조작 방법이었어요. 최은정 씨가 병원 직원 중 한 명과 공모해서 검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그 여성이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알게 됐어요. 이런 사기를 위해 미리 전통 악기들을 배워뒀다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일주일 후 최은정 씨가 체포됐어요. 사기와 문서 위조, 검체 조작 등 여러 혐의였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펜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모두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영미 씨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사과했어요. 김숙자 언니는 저를 끝까지 믿어서 다행이었다면서 기뻐하셨어요. 19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를 의심했다는 게 마음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버지도 펜션에 오셔서 사과하셨어요. 너무 의심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가족을 믿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언론의 반응도 바뀌었어요. 사기꾼을 고발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의심하던 기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인터넷에서도 여론이 바뀌었어요. 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이런 사기꾼 때문에 진짜 가족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버지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두 분 다 정말 안도하시면서 이제야 마음 놓고 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특히 자신을 자책하셨어요. 왜 딸을 의심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위로해드렸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거라고요. 펜션의 손님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 일로 더 관심을 받게 되어서 예약이 늘어났다고 해요. 진짜 가족제외 이야기로 알려진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리랑의 여러 변주를 연주했어요. 각 지역의 아리랑을 조금씩 섞어서 말이에요. 연주하면서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의심받고 고민하고 불안해했던 시간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제 연주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그 얼굴들을 보니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짜로 이곳이 제 집이고 이분들이 제 가족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주를 마치자 모든 사람이 따뜻한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박수 소리가 바다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33년 만에 찾은 가족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양부모님이 펜션에 오셨어요. 그동안의 복잡한 상황을 다 지켜보시면서 많이 걱정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두 가족 모두 소중하다고 친부모님과 양부모님 모두 제게는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 제안에 동의하셨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과 정으로 이어진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된 불안이 끝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펜션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었고 손님들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영미 씨는 그동안의 일을 정말 미안해하면서 앞으로는 저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좋은 변화였어요. 김숙자 언니는 처음부터 저를 믿어준 게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든든한 언니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이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요. 펜션 손님들 중에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야금 연주를 들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헤어진 자식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데 저희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자신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버지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요. 저를 진짜 조카딸로 인정하시고 펜션 운영에도 적극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늘어난 만큼 더 단합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자고 제안하셨어요. 법적인 문제들도 차근차근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호적 정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상속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할 예정이에요. 펜션의 지분도 제 몫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었어요. 가야금 연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제 음악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제 연주를 들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감동하시면서 자신들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15년 전에 가출한 아들을 찾고 있다는 부모님이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만났을 때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해 드렸어요.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겪은 일들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최은정 씨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됐어요. 사기와 문서 위조, 검체 조작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 여성이 사기를 친 다른 가족들도 모두 진실을 알게 되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최은정 씨가 이런 사기를 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신도 어릴 때 가족과 헤어진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더 아프게 했으니까 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그리고 펜션의 모든 직원들까지 모두가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펜션은 정말 제 집이 되었어요. 더 이상 일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에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특히 가야금 연주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제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걸 알 때마다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3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저를 시험에 빠뜨린 최은정 씨까지도 모든 일이 저를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박미영이고 이곳이 제 집이고 이분들이 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랑을 지켜나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희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진실과 사랑이 거짓과 속임수보다 강하다는 걸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최은정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펜션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언론의 관심도 좋은 쪽으로만 향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박미영이라는 건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서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걸 느껴요. 대신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여요. 33년 동안 찾던 진짜 자아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펜션 일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리사가 아니라 이곳의 딸이자 후계자예요. 아버지가 경영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손님 응대부터 재정 관리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펜션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33년 동안 못해준 모든 걸 보상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가야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매일 저녁 연주회가 펜션의 명물이 되긴 했지만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안드렸어요. 펜션에서 정기적으로 가야금 교실을 열면 어떨까 하고요. 지역 주민들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2주 후 첫 번째 가야금 교실이 열렸어요. 수강생은 12명이었는데 나이가 다양했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가야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첫 수업은 정말 떨렸어요. 평생 혼자 연주만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수강생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가야금의 역사와 구조부터 시작해서 기본 자세와 줄 튕기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분은 처음 소리를 냈을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었는데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배우셨어요. 젊었을 때 가야금을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이 지나자 수강생들이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모두 함께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어요. 가야금 교실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산 시내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결국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정말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부산시에서 전통 문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교실을 지원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식 문화센터로 등록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펜션 옆 빈 땅에 작은 문화관을 짓기로 한 거예요. 해운대 가야금 문화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런 문화시설이 생기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기대됐어요. 그 무렵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한 TV 프로그램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한 거예요. 33년 만에 가족 재회와 가야금을 통한 치유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촬영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펜션에서의 일상, 가야금 연주, 가족들과의 시간, 그리고 가야금 교실 모습까지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양부모님과 친부모님이 함께 나오신 장면이었어요. 네 분이 한자리에 앉아서 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혈연과 정이 어우러진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와 편지가 왔어요. 감동받았다는 분들, 희망을 얻었다는 분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쓴 편지였는데 저희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딸을 찾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반응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가야금 문화관이 완공된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어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건물이었어요. 연주 공간과 교육 공간, 그리고 작은 전시 공간까지 갖춘 완벽한 시설이었어요. 개관식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부산시장님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개관 기념 연주를 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특별했어요. 연주곡은 아리랑 환상곡이었어요. 기본 아리랑에서 시작해서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섞어 만든 제 창작곡이었어요. 33년 동안의 여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로 제 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잃어버린 딸이 아니라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문화관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야금 교실은 물론이고 다른 전통 악기 교실도 열게 됐어요. 거문고, 대금, 해금까지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됐어요. 저는 주로 가야금을 담당했지만 다른 악기들도 조금씩 배워서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수강생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분들, 스트레스 해소를 원하는 직장인들, 치매 예방을 위해 오시는 어르신들까지요.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보이셨어요. 1년 만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셨거든요. 다른 수강생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제 연주회에 함께 출연하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야금을 배우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매일이 즐겁고 의미 있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에는 첫 번째 발표회를 열었어요.
해운대 가야금 문화관 창립 1주년 기념 발표회였는데 수강생 50여 명이 참여했어요. 관객석에는 가족들과 친구들로 가득 찼어요. 발표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대에서 당당하게 연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관객석에서는 계속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전체 합주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50여 개의 가야금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렵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전통 음악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이 온 거예요. 월 2회 정도 올라가서 대학생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정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서 대학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적극 권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 음악을 알릴 기회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매월 2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대학생들과 만나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었어요. 젊은 세대가 전통 음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희망적이었어요. 대학생들은 처음에는 가야금을 어렵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함께 배우니까 금세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특히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줄 때 가장 집중했어요. 어떤 학생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가야금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걸 배웠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서울 강의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대학생들과 함께 작은 공연을 하게 됐어요. 부산의 수강생들과 서울의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이었어요. 공연 제목은 세대를 넘나드는 가야금 선율이었어요. 70대 할머니부터 20대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연주하는 무대였어요. 공연은 대성공이었어요. 관객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특히 박순자 할머니와 20살 대학생이 함께 연주하는 장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공연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음악에는 나이도 배경도 상관없다는 걸요.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공연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33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음악으로 나누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화 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 저희와 교류하고 싶다는 단체들, 그리고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는 개인들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몇 년 전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가족을 찾기 시작했던 그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드디어 딸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저희 문화관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정말로 그 어머니와 딸이 부산에 오셨어요. 20년 만에 만난 모녀였는데 서로를 꼭 안고 우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분들을 위해 특별한 연주회를 열어드렸어요. 가족 사랑을 주제로 한 작은 공연이었는데 모녀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시는 모습이 잊을 수 없어요. 이제 2년이 지났어요. 해운대 가야금 문화관은 지역의 명소가 됐고 저는 전통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이 보람차고 의미 있어요. 펜션도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경영을 점점 저에게 맡기고 계세요. 어머니는 문화관 일을 도와주시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양부모님도 자주 오세요. 이제는 네 분이 모두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계세요. 혈연으로 이어진 사랑과 정으로 쌓인 사랑이 어우러져서 더욱 따뜻한 가족이 됐어요. 큰아버지도 이제는 저를 진짜 조카딸로 아껴주세요. 문화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해 주세요. 가족의 화합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껴요. 펜션 직원들도 모두 진짜 가족 같아요. 이영미 씨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셨고, 김숙자 언니는 여전히 따뜻한 언니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최근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전국의 비슷한 문화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통 음악 보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도 한국 전통 음악을 알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처럼 가족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계속하고 싶어요. 음악을 통해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해가 지면서 저는 문화관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야금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요. 연주를 들으러 온 사람들의 얼굴에서 평안과 행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깊이 빠져 있고 어떤 분은 미소를 지으며 박자를 맞추고 계세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제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분명히 의미 있을 거라는 것을요. 33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가족의 사랑, 음악의 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까지요. 마지막 음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연주가 끝났어요. 박수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져요. 저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하루들이 이어질 거예요. 가족과 함께, 음악과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함께 말이에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33년 만에 찾은 가족과 가야금이라는 운명의 선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꼭 전해보세요.